2025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람들은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를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희망일까요? 아니면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부터 일관되게 외쳤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디지털 자산 허브, 자본시장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포부였는데요. 부동산과 예금에 묶인 돈을 움직여 주식 중심의 자산 형성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그널이죠. 그러자 시장도 반응했습니다. 증권주가 뛰었고 보험주가 들썩였으며 코인 관련 테마주들도 술렁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어떤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상법 개정입니다. 그 이유는 상법 개정의 효과로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PBR 1도 되지 않던 한국 증시, 대만보다 산업과 기업 구조가 낮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 그 중심엔 지배구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약한 주주권, 그로 인한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지점부터 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중투표제, 감사분리 선출제, 독립이사 명문화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총에서 소액주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죠. 대주주가 전석을 독식하던 이사회 구성이 바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도 보다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단순히 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힘의 구조가 재편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의 5%를 보유해도 경영진을 만나지 못하고 IR팀 직원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행동주의가 시장의 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흐름에서 주목할 자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증권주입니다. 자본시장 구조 개편은 거래대금 확대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증시 활성화 기대가 커지며 매매 회전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수혜를 보는 것이 바로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증권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험주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자산시장 내에서 늘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PBR은 대부분 이를 밑돌고 있었죠. 이는 시장의 저평가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신의 결과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복잡한 회계구조, 불투명한 판매 시스템, 저금리 시대의 수익성 악화 등 복합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기조는 보험사에게 기회이자 골든타임입니다. 단순 배당 확대가 아니라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구를 이행하는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구조 이슈로 저평가된 우량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산바켓, 코웨이 등은 대주주 구조나 경영 방식 이슈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탄탄하고 산업 포지셔닝도 확실하죠. 여기에 거버넌스 정상화라는 해석이 더해진다면 이들은 곧바로 밸류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연계 종목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법 개정과 맞물려 제2의 반등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면 투자자들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말뿐이던 캠페인이 실질적인 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자, 어떠신가요? 정책 자체가 자산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 개혁에 가깝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시그널, 그리고 그 시그널은 증시 전체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기조는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과거 한국의 자산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자 정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 방향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특히 주식을 중심으로 자산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앞서 설명드린 코스피 5천 선언입니다. 단순 주가 부양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단순히 지수 상승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 연금 개혁, 복지 재정 안정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이 이 흐름에서 중심에 서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은행과 이자차 수혜 업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를 위해 추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선 직후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이는 은행과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은행은 당연히 유리합니다. 보험사 역시 운용자산 수익률 개선의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저금리로 인해 자산운용 수익이 정체되어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 자산운용 전략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주, 내수 소비 관련주입니다. 증시구조 개편은 단기적인 테마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가치주에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보정권 특유의 내수 부양 정책, 소비 확대는 K컬처, K푸드, K뷰티 등 이런 섹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M, JYP와 같은 엔터주들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배경에도 이런 흐름이 자리 잡고 있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거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이 올랐다는 사례만 보고 리츠, 건설주에 무조건 베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부양에 나서기보다는 금융 중심의 자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돈이 몰릴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산 구조를 금융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것. 그것이 주식이든 보험이든 잘 설계된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국민의 부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면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코인 이야기입니다. 거래는 활발했지만 불법과 투기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코인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주목할 정책은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 파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ETF라는 제도화된 장내 상품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은 기본이고 플랫폼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인데요. 현재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인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다면 국내외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토큰 증권 제도화도 이루어집니다. 국채, 미술품, 지식재산권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고 이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 거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산의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소액 분산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디지털 자산청 신설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관할하던 디지털 자산 정책을 독립된 조직이 통합적으로 조율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상징적 선언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정책들이 실현되면서 가치가 상승할 만한 투자처를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첫째,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입니다. 특히 현물 ETF가 허용되면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처럼 한국에서도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니까요. 이는 단기 급등이 아닌 구조적 상승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거래소,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기술 기업 등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직접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다중은행 계좌 연동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은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셋째, 글로벌 확장을 노리는 K코인 기업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규제 이슈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어려웠지만 디지털 자산청과 통합 교육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기술력을 갖춘 일부 기업은 빠르게 해외와 연결되는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모든 정책이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들도 가상자산 정책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정부, 그리고 국정과제 초기부터 디지털 자산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과거와의 분명한 차별점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드디어 정책의 언저리가 아닌 정책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내건 자본시장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 개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개편은 자산의 판도를 바꾸는 신호기도 합니다. 지금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구조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가 아니라 방향을 읽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